안녕하세요. 평택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평택지제역 택지를 자금 없이 금융으로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는 채비지 토지 융자 가능한가? 일반 모든 사람은 채비지에 대한 융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채비지도 금융제도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매입자금과 공사비 관련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금융에 대한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체계적으로 부동산 금융이란 무엇이고 금융기관의 정리와 용어에 대한 정리, 그리고 평택지제역에서 일어난 실전 사례와 금융 관련 사례를 분석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토지를 사들이고 금융을 일으켜서 건축하고 건물이 생성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금융이란?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정의가 있지만 간단하게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동산 금융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금융을 부채로 생각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요즘 투자자들은 금융을 투자로 생각합니다. 금융을 부채로 생각하지 않고 금융을 잘 이용하여 금융 자금을 확보해서 토지와 아파트를 사들이고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이 관련된 이자를 초과하여 이익이 창출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을 잘 이용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의 추세는 부동산 금융은 현재에 대한 부동산을 단정하여 융자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부동산을 평가 감정하여 금융을 받는 기법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기관은 통상적으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기타 금융권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KB은행을 칭하고 제2금융권은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이금융권이라고 칭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기타 금융, 사금융, 캐피탈, 증권회사를 통한 금융 등 기타 금융이 활성화돼 있어서 우리는 사모펀드 등 기타 금융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3. 용어 정리. 용어 종류는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여자. 대여자는 돈 빌려주는 자를 말합니다. 차주. 차주는 자금을 빌린 자.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자니깐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는 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토지에 대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것을 지상권이라 하는데 그 지상권을 가진 자를 지상권자라 합니다. 물론 지상권자도 대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자 담보 제공. 요즘에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많이 안내해드린 것이 제3자 담보 제공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로 융자를 받기가 어렵고 기타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을 신설하여 법인을 차주로 하고 임원이나 주주가 담보 제공하여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3자 담보 제공 개인 임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제3자 담보 제공이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 돈을 모집하여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부동산 펀드라고 하죠. 리스금융. 리스금융 자동차 리스인데 이것도 부동산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사모펀드도 리스금융과 비슷하지만 소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요즘에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담보대출. 말 그대로입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융자에서 기간 내에 융자를 중도에 갚았을 때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중도 해지 수수료가 은행에서 몇 프로인가 이걸 확인하고 융자를 받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융자를 받고 3년인데 6개월 있다가 대출금을 갚는다면 2년 6개월 동안에 대한 중도 해지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많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중시해야 합니다. 취급 수수료. 제2금융권에서는 취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컨설팅 사이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죠. 법인 대출, 법인에 관한 대출, 개인 대출,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입니다. 토지 브릿지 대출, 전문적인 부동산 PF 관련된 겁니다. PF 전에 일어나는 대출이죠.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 링크를 걸어주시면 좀 더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자금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 연상하면 될 겁니다. 사업성 대출. 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이 사업성이 있는 사람에게 해주는 대출을 말하는데 사업성 대출을 잘 활용해야 융자가 많이 나옵니다. 에코티. 에코티는 금융을 받기 위해서 시행사 측 건축주가 준비해야 할 일정한 자금을 얘기합니다. 요즘에 관심 있는 LTV DTI DSR에서 LTV는 담보대출 비율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DSR은 대출 원리금이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LTV 같은 경우는 100에서 120%까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50%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LTV DTI DSR 가지고 개인 가계 대출을 많이 축소하는 거죠. 앞으로 가계 대출이 내관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많은 방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출 기간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균 등 상환대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거죠. 다음으로는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가 한 98%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하더라도 미국은 큰 지장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변동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계의조 대출 내관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금리에 대해서 예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금리가 좋고 금리가 내리는 시점에는 변동금리가 좋죠. 이면 담보. 담보 가치가 없는 것을 제공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후순위 대출. 말 그대로 선순위가 있는데 후순위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후순위 대출을 저희가 많이 안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담보의 종류. 담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요즘에 부동산, 주식, 채권, 수입권 증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신용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보증으로 해서 하는 신용이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얘기하고 주식은 상장회사의 주식, 그 다음에 채권은 국제 국민 채권 등을 얘기하고 수익권 증서를 많이 합니다. 채비지가 수익권 증서를 했을 때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수익권 대출 수익권 증서, 신탁사를 통해 수익권 담보대출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제역 방송국에서 채비지 수익권 증서를 통하여 대출을 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채비지 대출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으로 융자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마이너스 대출 이런 거죠. 보증. 요즘 보증은 없어지는 추세인데 대표이사나 주주들이 보증을 서야 하겠죠. 5. 대출의 종류. 대출의 종류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타 대출로 나뉩니다. 신용으로 하는 융자와 담보로 하는 융자 기타 대출. 요즘의 기타 대출은 소유권 담보대출, PF대출, 브릿지 대출, 건설 자금 융자 등 기타 대출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비지 융자를 해준다든지 공사비를 융자를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브릿지를 대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준공전에 금융을 잘 이용해서 다른 데서는 10억을 받지만 우리는 20억 그 이상도 받도록 대출 분야를 잘 이용해 유용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포장을 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른 종류.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주택 매입 자금 대출, 가계 자금 대출, 기업 자금 대출.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기업 자금 대출입니다. 가계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TD, DSR 이런 식으로 해서 DTI로 해서 제한을 많이 받죠. 하지만 기업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용도 사업 용도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택 신축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회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디자인 회사가 업무상으로 사옥을 산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산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연수원을 진다든지 요렇게 해서 기업 자금 대출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차츰차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보증의 종류. 이건 전문적인 얘긴데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특정근보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 금리.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8.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평택지제역에서 적용되는 대출은 무엇인가? 우리가 대출을 어떻게 잘 이용할 건가? 저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합니다. 1단계 토지담보대출. 평택지제역이 있는 모산 영신지구, 지제세규지구 3개의 토지가 있죠. 이 토지를 감정해서 감정가에서 70%의 융자를 받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지상권 설정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토지 잔금을 치르고 2개월 이내에 다세대나 다가구, 건축 시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에 대한 주의. 그 다음 환지일 경우는 종전의 토지 지목이 중요합니다. 대지 일반적으로 토지를 샀을 때 토지 매입자금 토지 산 금액의 60% 전후죠. 많이 받는 분은 80%에서 90%까지 받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30%를 받죠. 예를 들어 10억짜리 토지를 샀는데 A는 3억을 받고 B는 9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4%일 때 1년의 차이가 6억이면 3,600이죠. 그런데 6억 가지고 잘 활용해서 아파트나 토지를 구매해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저의 생각은 부동산에서는 금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PF대출. PF대출은 일반 사람들은 받기 어렵죠. 예를 들어 내가 땅을 10억 주고 샀는데 공사비가 10억이라면 그러면은 20억을 가지고 토지 공사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PF대출은 공사비를 시공사와 잘 협력해서 융자 보증을 섞어 협력해서 하면은 20억 중에서 한 15억에서 16억의 융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금 사업 가지고 20억짜리에 대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16억에 대한 이자는 일시금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공사에 대한 기성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PF 대출, 특히 공사비 관련 대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이 되면 상세하게 잘 접근해서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전체 대출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완성이 되면 완성된 건물을 통해 융자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토지비 10억 플러스 공사비 10억이 소요됐는데 현명한 분들은 토지비와 공사비 20억 융자를 받으시는 분도 봤습니다. 물론 건물의 디자인이 좋고 위치도 좋고 장래에 대한 투자성이 있어야겠죠. 잘 포장을 해서 금융기관의 사업계획이랑 앞으로 짓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좋은 점, 투자 방안에 대해서 투자자를 잘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돈 없이 사업 들어가서 오히려 돈 없이 건물이 생기는 경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저희 지제역 방송국의 실전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토지 담보 대출, PF 대출, 건물 전체 대출, 이걸 3단계로 해서 잘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 금융거래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활용하면 여러분의 투자 증식이나 재산 가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주거래은행에서 거래하라. 한 개의 은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돈을 예치하고 신용카드도 쓰고 급여를 예치하면서 주거래은행을 정해 집중적으로 은행에 대한 신용을 높이시면 금융이 수월합니다. 2번.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체국을 많이 선호하시고 그 외로는 예금할 때 우리은행, 하나은행, KB은행 등 1금융권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융자 금융을 많이 해주는 은행은 저의 생각으로 2금융권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협, 신용금고, 수협 등 제2금융에서 거래하는 것이 금융에 유리합니다. 이 부분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3번. 본인의 신용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할부차, 신용카드론, 각종 세금 면책, 대출 연체 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4번. 채비지도 융자할 수 있다. 5번. 건설 융자를 잘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약하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6번. 토지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지의 융자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는 10억 토지를 3억의 융자를 활용하고 B는 10억의 토지를 9억의 융자를 활용합니다. 토지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하게 융자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주거래은행 제2금융권 본인 신용 상태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번. 금융 전문가에게 맡겨라. 금융 전문 컨설팅사가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던, 블로그를 보던, 전문 서적을 보던 본인 나름대로 전문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금융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다양한 지식과 정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8번. 일본 버블의 시작은 금리 상승이 시작임을 명심하라. 금리가 오를 때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투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9번. 개인 부동산의 법인을 설립하여 융자받기. 개인으로 토지를 사는 것보다도 법인을 사서 토지를 사거나 공사를 하면은 융자가 많이 나온다는 걸 명심하셔서 법인 설립으로 해서 건축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10번. 법인을 이용한 금융이 수월하다.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 금융법인을 이용한 건축을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10. 실전 사례.
모산 영신지구의 두 가지의 실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의 번지와 건축주 실명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제역 방송국에서 다룬 실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라는 분이 저희 지제역 방송국을 통해서 2021년에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하셨습니다. 지금 평당 1,000만 원 이상 되는 토지를 700만 원대로 구매하시면서 단위 농협에서 70%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농협에서 70%의 융자를 받아줘서 토지 정리를 했고 지상권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지상권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건설 허가를 신청했고 두 번째 이 금융에서 건설 금융을 통한 PF 융자를 받았습니다. 금액은 16억 전후였습니다. 공사비도 10억 전후인데 이렇게 공사비를 100% 확보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비를 1억에서 많게는 2억 정도 절약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8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완공했습니다. 완공되고 통건물로 20억 원의 융자를 받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3번 융자가 되는 거죠. 다세대 전체로 20억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됐냐면 요즘 아파트 경기도 안 좋고 빌라 경기도 좋지 않아서 다세대 주택 8세대를 임대를 놨습니다. 보증금 1억 전후고 월세가 1,000만 원 초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20억 융자를 받아서 1,000만 원이 들어오니 요즘 이율이 4%로 봤을 때 나가는 이자가 730만 원 정도이고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이니까 들어오는 수익이 270만 원 들어오는 거죠. 물론 최소로 해서 재산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일부 나가긴 하지만 이분은 8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게 되셨고 지제역이 발전하고 삼성이 들어오고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오면 건물의 값이 오를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융자를 받아서 토지를 사거나 건축을 할 때 일반 도시 말고 재료가 있는 도시, 개발에 잠재력이 있는 도시에 투자하시면 금리를 커버합니다. 융자를 받아서 재료가 있는 곳에 투자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없는 곳에 투자했을 때는 좀 미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바로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고민하고 저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도 있고 지역을 가볼 때도 있고 건물을 어떻게 해야 투자성이 있게 잘 지을 수 있는지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게 어떠신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은 월 이자 비용 700만 원 전후로 월세 300만 원 전후에 이익을 본인 자본 1억 정도 투자해서 생긴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B라는 분이시고 2020년에 뵀던 분인데 이분은 직장인이었습니다. B의 직장인분이 저희 지제역 방송국으로 와서 지제역 근처 아파트를 구매하셨습니다.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80% 정도의 융자를 받았습니다. 융자를 받고 구매한 아파트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으셨습니다. 아파트 구매 당시 직장인 B분이 투자한 돈은 0원이었습니다. 2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으니 이자가 나갔는데 이분은 이자를 적금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직장인 B분이 적금을 든다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시고 2년이 지난 현재 그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2년 동안 이자로 나간 돈이 예를 들어 4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아파트가 오른 가격은 2억 이상이 되는 거죠. 자본금 하나 없이 1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현명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은 금융을 잘 이용을 하셨고 전세도 시세보다 절반 가격의 전세를 줘서 아파트 구매 당시 본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자만 내면서 이자를 적금으로 생각한 분이시죠.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물론 이게 과연 우리가 도전해야 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하겠죠. 금리도 오르는 시점. 그 다음에 지제역이 개발되는 시점. 과연 앞으로 우리가 2년, 3년 뒤에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변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것도 많이 가보시고, 주변 부동산 사무실, 공인중개사무실도 많이 가보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시에서나 정부에서 나온 앞으로 10년 뒤에 개발 사례를 보고 많은 고민을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금융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금융을 많이 받는 방법, 법인을 통해서 융자를 받는 방법, 그리고 공사비를 잘 융자 받아서 건물을 건축하는 방법.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드리고자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어떤 동영상을 촬영할지 저도 매주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 지제역 방송국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지제역 방송국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